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20시 야간 교육에서도 여러분들께 시황 부분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텐데, 자,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난 15년이죠. 2015년부터 해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2015년 12월 기준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2015년 12월 달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립니다.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어떻게 돼요?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서 지금 관세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논리에서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이 과연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는 트럼프 일자 행정 1기가 언제입니까? 2016년도 11월 9일 날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45대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1기. 그때부터 해서의 시장의 랠리는 뭐 강하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20년까지의 트럼프 정부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2021년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죠. 21년도 취임한 이후에 고점 형성하고 그리고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 속된 표현으로 원흉이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폭락을 하고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그 이전에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모색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여전히 시장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금리 인하해라. 근데 윤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쉽게 건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하시는 분들, 또 현재 정부, 또 집권 여당, 거기서는 돈을 뿌리고 싶은 욕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똑같은 내용이고 야당에서는 그것을 견제하려고 있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뿌리면 안 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요인들. 결론은 지금 고금리의 기준이 유지가 돼야 돼요. 고금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금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처럼 이야기처럼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기를 부양하니까 호재다. 아니죠. 지금은 고금리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정점에 달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9월 빅컷을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처음에는 호재인 것처럼 반응을 하다가 빅컷 우려감, 그러니까 경기가 실질 둔화됐느냐 침체됐느냐 이런 내용과 함께 곤두박질 치는 거죠. 곤두박질 쳐서 내려온 겁니다. 곤두박질 쳐서. 결론은 금리를 내려야 될 만큼의 지표가 어려워졌을 때 기준에서 시장의 이탈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냅둘래? 이거 건들지도 못해 손실이 너무 커. 아니죠. 금리를 내릴 정도로 지표까지 악화된다면, 경제 지표까지 오염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성장주들의 전망치도 다 훼손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금리를 낮출 정도로 지표가 안 좋다면은 안전자산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무너집니다. 그때는 윤 정부가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시더라도 윤 정부가 지금 전략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잘 매듭이 풀려야 되는데 뭐 기싸움을 하는 거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만약에 잘 안 풀려서 기대는 윤 정부도 기대는 풀리기를 원해요. 안 풀려서 그것이 충격으로 진행이 돼서 이 업체들의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어때요? 처음에 1조 달러 넘길 때 실적, 1조 달러 넘길 때 언제예요? 23년 5월 26일입니다. 1조 달러를 넘기는 그런 시가총액이 형성된 게 이때 주당 순이익이 11센트였어요.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90센트입니다. 9배 증가한 거예요. 8배 정확히는. 그죠? 최소 7배. 그때 1조 달러 넘긴. 근데 지금은 얼마에 2조 3천억 달러뿐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 대비해서는 오른 게 없어요. 사실상은. 물론 저평가 아니죠. 지금까지도 뭐 성장주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실적이 이제 훼손된단 말이죠. 어떤 것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원활하게 중국과 유럽과 또 일본과 미국 이렇게 해서 아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판매가 둔화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누구나가 다 글로벌 시장 또 각국의 정상 또 중앙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나 리먼 터졌을 때 구조적인 문제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왔었지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고 돌린다? 어차피 코스피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500이 아니라 S&P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에 이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버크셔 해서웨이를 빼고는 전부 AI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반이 아니라 AI의 성장성에 다시 같이 동반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업체들의 기준이죠. 성장주죠. 이들의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요. 자신감 가지세요. 이게 트럼프 정부 1기 때입니다. 1기 트럼프 정부. 코로나19 이외에는 랠리가 지속됐었다. 이때도 미국의 하원 의원 2명이 트럼프 대통령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할 정도로 과격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론은 시장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 들어서고 21년도에 요 랠리 이후에 그리고 내리 조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민주당 정부 때도 정책 불확실성 여러 가지 겹쳐지면서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트럼프발 악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전에도 그래 왔었다. 응? 기억 안 나세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뭡니까? 친환경이죠. 친환경 기준에 신재생 에너지였죠. 근데 뜬금없이 대선 때부터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여기서 10배 오른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가 10배, 15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날아간 거죠.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 삼성 SDI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면서 1년 만에 300%씩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 5조짜리가 500% 올라오고 1년 만에. 그러고 나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고. 다시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흐름의 공포감, 지금 펀드론 사태가 있는 게 아니고 리먼 브러스 때처럼 금융시장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지표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와서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지표가 악화되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지속돼야죠. 최소 한 개 분기 동안. 그 전에는 수습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의 흐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때 2017년부터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랠리 그리고 조정.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조정. 마찬가지로 지금의 조정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항상 새로운 정부 들어올 때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좀 깊다. 과하게 깊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25년도의 영업이익 예상치입니다. 지난해보다 어쨌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소폭이라도 증가 혹은 유지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로 14조 원대의 영업이익 또 순이익. 무슨 말이냐면은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실적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정점이어서 실적의 정점이어서 실적이 둔화된다. 그럼 주가는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정점이 여기니까. 그런데 26년도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상향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정부에서 결론은 지금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뭐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갈 거냐. 서로 어떤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한 발짝씩 물러설 거냐. 그게 당장 오늘 새벽이냐 뭐 내일이냐. 충격을 한 단계 더 받을 거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결론은 그런 차이 속에서 이 실적을 내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은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지금 철저히 저평가인 종목 기준 잡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낙폭 과대주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낙폭 과대주 뭐 있어요? 지금 변압기기, HD 현대일렉트릭 우리도 들어갔었고 또 금요일 날도 들어갔다 결국은 또 손절을 하고 압축을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뭐 40%씩 붕괴돼 있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또 한 가지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20% 미만 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림 수급도 좋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종목. 응? 그럼 어느 것이 먼저 이 라인을 치고 갈까?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수급의 변화가 없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수급 대비해서 과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누가 먼저 돌릴 거냐인데 그죠? 여러분들 기준은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먼저 돌릴 거냐가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에 안정화되면 돌릴 것인데 순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을 보자. 어떤 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그리고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상상을 초월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의 누적 수급. 낙폭이 심화돼 있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리지 못하죠. 펀더멘탈적으로 불편하니까. 강하게 방어가 됐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불기둥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덜 빠진 종목 빼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먼저 스타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느냐. 소외되지 않고 반등 나왔는데 오히려 밀려 내려가지 않고 그런 종목을 설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 말씀드렸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럼 두 번째로 놓고 보실 건 뭐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30%, 25% 시장 대비해서 1.5배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갖고 나온 거예요. 이들의 변동성이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을.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그 명분을. 두 번째로는요. 작년 9월 혹은 작년 10월부터 보여드릴 건데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는 누굽니까? 네이버, 2위는 SK하이닉스, 3위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 밖에 뭐 방산주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면 삼성전자 어디 갔냐? 삼성전자도 외국인 강력하게 매수해요. 현대차 어디 갔냐? 현대차 강하게 좀 밀려 있어요. 결론적으로 작년 9월 이후에 수급이 이렇게 개선돼 있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무너지고 또 작년 10월이면은 조금 전에 9월이었어요. 10월이면은 4분기입니다. 4분기 이후의 흐름에서 네이버,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시장의 영향으로 미끄러진 거지 수급이 악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보다 프리미엄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죠. 작년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의 매집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다 할인돼 있어요. 많은 종목이 그럴 겁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다시 되돌려서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2월 이후의 수급입니다. 3월 이후에 또 2월 이후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돼서 이런 가격 반발력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시장 영향으로 수급도 꼬이고 밀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5만 원 이탈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또 계엄 전국 때 5만 원 수준. 그 위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장 폭락 속에서
내일 기준에서 온라인상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게 방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여기서부터 40% 조정받을 때 수급이 3% 나온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2.6% 되돌아오고 반등 탄력을 이렇게 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수급이 일부 꼬여지긴 했지만 요 바닥을 찍을 만큼 수급은 아니에요. 거기에 펀드멘탈이 23년도 6조 적자에서 24년도 24조 원 수준의 흑자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올해 30조를 넘기는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 16만 원에 형편없는 거죠. 과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다가 유지되려면 지금의 관세 문제가 좀 빠르게 해소되는, 그럼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흐름. 만약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면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이들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이고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지수가 돌려줘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어때요? 네이버의 흐름에 이러한 랠리의 기준이 수급 범위에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어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어차피 장래출이 안 되죠. 수급이 정체 상태입니다. 매도가 아니라. 정체 상태에 주가만 밀려서 평균 단가 대비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9월 또 작년 10월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인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만, 지금 보시면 소형 잡주 있나요? 사실 금요일 날이나 오늘 안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 금요일 날 안랩 검색기에 터져 나왔고, 그리고 오늘 현재 기준에 오늘 일주일에 첫 거래일 기준에 안랩이 또 터져 나오면서 포착 단가 대비 얼마요? 18%의 추가 급등이 나오죠. 포착된 가격 대비 18%. 장중에 24%까지 올라가요.